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데이터베이스 제12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이번 시간 12강 정리하고 마지막 13강에서 주요 데이터베이스 용어 정리하면 모두 끝납니다. 기운 내시고요. 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공부했어요. SQL 문법을 공부했고요. 자, 그리고 SQL 이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축돼서 활용되는 내장형 SQL이라든지 커서의 개념, 트리거의 개념,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개념.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11강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12강에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 거냐. 데이터베이스는 나 혼자 이용하는 게 아니죠. 공용 데이터라 그랬잖아요. 공용 데이터. 자, 네이버에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다 말이죠. 여러 수없이 많은 네이버 회원들이 함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죠. 자, 따라서 공용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그 데이터를 같이 함께 사용할 때 병행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러한 병행 실행이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병행 제어. 그러니까 회복과 병행 제어는 이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관리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내용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들어가는 내용하면 이제 뭐 튜닝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중점적인 내용들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회복과 병행 제어 공부하고요. 마지막 13강에서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용어들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는 거고, 자, 우리가 아직까지 학습하지 않은 용어 중에서 몇 개 용어 출제됐던 용어들이 있어요. 자, 그러한 용어들만 중점적으로 정리하면 이 지겨운 데이터베이스도 끝납니다. 자,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요. 이제 DB 끝나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자, 기지개 한번 켜시고 집중하셔서 이번 시간에 우리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도 출제된 용어가 상당히 많아요. 자, 공부할 내용도 많고, 자, 따라서 집중하셔서 마지막까지 수업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트랜잭션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할 거고요. 자, 회복과 병행 제어를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트랜잭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선 강좌에서도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사용을 했어요. 그죠? 특히 이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트랜잭션을 고려해야 된다. 트랜잭션 처리량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공부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거래를 말한다. 우리가 외적으로 실제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하나의 작업이 발생한 겁니다. 자, 우리 현실 세계에서 하나의 거래를 했어요. 자, 내가 어떠한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때 이 거래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거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떠한 거래를 실행했다는 이야기는 데이터베이스 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작업이 실행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작업. 이해되셨습니까? 이 하나의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연산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여러 가지 연산으로 실행이 되어야, 자, A를 실행하고 B 연산 실행하고 C 연산을 실행해야 이 작업 하나가 완료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트랜잭션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데이터베이스에 행해지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에 행해지는 하나의 작업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작업은 하나의 연산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 이상의 연산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연산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자, 누군가 나에게 야,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실행되어야 하는 연산의 집합을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정확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재 나온 거 암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트랜잭션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지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트랜잭션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연산의 집합을 우리는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 트랜잭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좌 A에서 계좌 B로 100원을 이체하기 위한 트랜잭션을 쭉 나열한 겁니다. 자, 1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체하기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작업이 진행되죠. 자, 이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연산으로 트랜잭션이 구성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나요? 이쪽에서는 100원을 빼고요. 자, 이쪽에서는 잔액 정보에서 100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자, 이쪽 계좌에서는 이제 송금을 받은 쪽에서는 잔액에 100원이 플러스가 되는 이러한 연산이 실행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연산이 완료가 될 때 하나의 거래가 끝나는 거죠. 하나의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의 트랜잭션이 완료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작업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의 작업단이라는 말이 나올 거고 하나의 연산이라는 말도 나올 거고 계속해서 작업단이라는 말 나오죠? 읽어보시고요. 하나의 트랜잭션은 커미트가 되거나 아니면 롤백이 되어야 한다. 자, 트랜잭션이 아무 이상 없이 완료가 되면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바꾸는 커미트 연산을 실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롤백 시켜야 된다라 그랬어요. 그죠? 자, 롤백 시켜서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이전 단계 값으로 되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트랜잭션의 네 가지 성질, 아카이드 성질이라고 하는데, 자, 트랜잭션의 네 가지 성질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A, C, I, D. 그래서 뭐 아카이드 성질이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이미 두 개의 용어가 출제가 됐죠. 그죠? 자, 트랜잭션의 특징을 나타내는 네 개의 용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원자성, 두 번째 일관성, 세 번째 격리성, 네 번째 영속성. 근데 시험 문제는 뭘로 나왔다? 그렇죠? 영어로 나왔어요. 자, 따라서 영문으로 여러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자성이 뭐고 일관성이 뭐고 격리성, 영속성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의미를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원자성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자라고 하는 건 뭐 우리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를 원자라고 하지만 트랜잭션에서의 원자성의 의미는 뭐냐면 자, all or nothing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원자성이 뭐냐 그러면 all or nothing. 자, 완전히 완벽히 실행되거나 all 또는 nothing 아무것도 실행하지 말아야 된다. 전부이거나 아니면 전무이어야 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의 트랜잭션은 완벽하게 완료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이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전 단계로 되돌려서 아예 트랜잭션 자체가 실행되기 이전 단계로 완벽히 되돌려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게 바로 전무죠.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의 트랜잭션이 자, 이러한 연산을 실행하고 자, B 연산 실행하고 C 연산을 실행해야 하나의 트랜잭션이 끝난다면 이 트랜잭션은 완벽하게 완료가 되던가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만큼만 실행되고 끝나는 건 없댄 소리입니다. 원래로 롤백 시켜서 되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원자성 all or nothing 이걸 지키기 위해서 롤백 명령이 있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면 이만큼만 실행되고 남겨두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의 트랜잭션은 완벽하게 끝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이전 값으로 되돌아가서 nothing 상태가 돼야 된다. 이 트랜잭션은 아예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려야 된다 이 소리예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 트랜잭션의 원자성은 all or nothing. 트랜잭션은 완벽하게 실행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실행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지. 자, 이만큼만 실행되고 트랜잭션이 남겨둔다든지 그 결과값을 남겨둔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원자성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트랜잭션 내 모든 연산은 반드시 한꺼번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한꺼번에 취소되어야 한다. 자, 모든 연산이 완벽하게 완료되어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모든 연산은 실행 자체가 안 된 상태가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일부만 연산만 실행된 채로 종료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원자성이라 그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일관성.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정 요소는 트랜잭션 수행 전과 트랜잭션 수행 완료 후에 같아야 한다. 자,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관되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유수의 계좌 정보가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유수의 계좌 정보가 있어요, 이 은행에. 자, 그리고 유수의 여자친구 태희의 계좌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좌 정보 안에 잔액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A라고 하는 잔액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희의 잔액은 B라고 써보죠. 자, 유수의 잔액이 100억이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 자, 100억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태희가 요즘에 일을 안 해서 자, 태희가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태희에게 용돈을 유수가 보내주려고 1,000만 원을 송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100억이라고 하는 돈에서 유수는 1,000만 원을 보냈으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1,000만 원을 마이너스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 1,000만 원이 태희의 그 잔액에는 플러스가 돼서 1,000만 원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트랜잭션이 완료되었을 때 유수 잔액에서는 100억이 나갔으니까 99억 9천만 원이 남아있어야 될 거고 그쵸? 아, 얼마나 좋아. 99억 9천만 원. 그 다음 여러분 통장에 얼마 들어있나요? 자, 50만 원이 있던 태희의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1,050만 원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이게 일치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나서 유수 계좌에서는 1,0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태희 계좌에는 1,000만 원이 플러스가 안 됐습니다. 일관성이 깨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은행 부질러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일관성이란 건 요거예요. 자, 어떤 트랜잭션이 실행된 이후에 자, 이쪽에서 연산 실행된 결과와 이쪽에서의 연산 실행된 결과는 일치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는 1,000만 원 빠져나갔는데 여기는 안 들어온다든지, 그죠? 여기는 1,000만 원이 분명히 입금됐는데 여기서 1,000만 원 마이너스가 안 됐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컨시스턴시, 일관성이라 그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격리성이라고 하는 성질, 아이솔레이션, 영문으로 나오죠? 자, 독립성이라고도 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방해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독립성이에요. 자, A라고 하는 트랜잭션이 지금 실행되고 있으면 이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의 연산에 의해서 방해받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의 트랜잭션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서로 얽히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완벽히 실행이 끝날 때까지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성질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격리성, 독립성. 그러나 시험 문제에는 영문으로 나옵니다. isolation.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영속성의 특징이 있어요. 트랜잭션은 반드시 영속성의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영속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유수의 계좌 정보 A라고 하는 계좌 정보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 잔액 A가 있어요. 태희에게 100억 원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99억 9천만 원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정보는 하나의 트랜잭션이 완료된 이후에 이 값은 반드시 다음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성질이에요. 자, 어떤 이 은행에 문제가 발생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유수의 계좌가 분명히 99억 9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90만 원밖에 안 남아있더란 이야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자, 따라서 이래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트랜잭션이 끝나고 어떠한 값이 나왔다면 아무리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있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99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유수의 잔액 정보는 절대 변함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시스템, 어떤 은행에 해킹이 있었다든지 어떠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유수의 계좌가 이렇게 금액이 아무 트랜잭션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90만 원이 돼버리면 그 은행은 폭발시켜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속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뭐 농협 무슨 그 사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 트랜잭션 데이터가 날아가서 뭐 어떠한 그 카드값 냈는데 안 냈다는 둥 뭐 이러면서 사회적 혼란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특히 은행이나 이런 데의 어떠한 정보는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2중, 3중 백업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실시간으로 그 문제가 얼마든지 원래 값이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떠한 은행이 어떠한 뭐 디도스 공격을 받거나 이렇다라고 해서 이 계좌가 어떤 트랜잭션 실행되는 것들이 날아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됐다는 거는 뭔가 조작이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영속성의 특징을 가져요. 자, 어떠한 트랜잭션이 완료된 이후에 이 값은 아무리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유수의 계좌 잔액은 다음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까지 99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영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DBMS 시스템은 이러한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 구비가 있는 거고 특히 은행과 같은 이런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이러한 곳에서는 수없이 2단계, 3단계, 4단계의 어떠한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적 구비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트랜잭션이 일단 그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그 결과는 영속적이어야 한다. 언제까지? 다음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까지. 아무 트랜잭션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값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영속성의 특징이라고 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트랜잭션의 4가지 성질 꼭 기억하세요. 아카이드. 그래서 원자성,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 일관성. 세 번째 뭐였죠? 격리성. 아이솔레이션. 자, 네 번째 영속성.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트랜잭션 연산은 이미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트랜잭션을 완료시키는 커미트 연산이나 트랜잭션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롤백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커미트 명령은 이제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 원자성에서 올의 의미죠. 그죠? 완전히 아무 이상 없이 끝났어요. 그러면 커미트 연산이 실행되는 거고요. 자, 롤백 연산은 뭐예요? 자, 중간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원래 값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nothing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트랜잭션이 완료되지 못했다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이걸 롤백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이러한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지켜주기 위한 연산 명령이었죠.
하나의 트랜잭션이 활동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마지막 연산이 끝났을 때 우리는 부분 완료가 됐다라고 해요. 자,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위해서 A 연산, B 연산, C 연산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마지막 C 연산이 실행이 종료된 상태가 부분 완료 상태예요. 그러나 부분 완료 상태가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부분 완료 상태에서 실패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부분 완료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 없고 트랜잭션 완벽하게 끝났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완료 상태로 넘어가죠. 다시 말하면 완료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 커미트를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료 상태가 되면 이때 이제 비로소 데이터베이스의 값들은 트랜잭션 실행된 결과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나 혹시라도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실패가 됐다면 다시 철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롤백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자, 됐습니다. 하나의 트랜잭션의 상태는 자, 마지막 연산 실행이 끝난 부분 완료 상태가 있고 자, 부분 완료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면 이제 커미트를 시켜서 완료 상태로 넘기는 거고 부분 완료는 됐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는 다시 실패로 넘겨서 롤백을 시켜서 철회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all or nothing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 원자성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커미트와 롤백 명령은 다 아실 거예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데이터베이스 회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지금 뭔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도중에 장애가 발생했어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되었을 경우에 손상되기 이전의 정상 상태로 복구를 해야 된다.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이 손상되기 이전 상태로 복구를 해야 영속성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이걸 복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회복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외우지 않아도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장애의 유형 4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뭐 시험 문제 크게 출제될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실행 장애, 트랜잭션 장애, 미디어 장애, 시스템 장애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각각 뭐냐? 뭐 아직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쭉쭉 여러분 보고 넘어가세요. 자, 실행 장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응용 프로그램 내 코드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롤백과 같은 연산 명시로 인한 종료가 될 때입니다. 정상적으로 트랜잭션 실행되다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롤백 시켜버려요. 롤백 시켜서 원상태로 되돌려버립니다. 트랜잭션이 완료되지 못했죠. 자, 이러한 장애를 실행장애라 그래요. 뭔가 실행되다가 롤백 시켜버려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뭐 시험 문제 크게 필기에서나 나오는 거지 실기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트랜잭션 장애다라고 하면 계획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뭐 어떠한 트랜잭션이 실행되다가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됐다든지 데이터가 없다든지 자, 뭔가 데이터 값을 가져와서 연산을 하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아예 데이터베이스에 없다든지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명령 내렸는데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뭘 어떻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한 속성 값은 없어요. 자, 그럴 경우에 트랜잭션 장애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연산의 어떤 실행에서 장애가 발생할 때 이때 트랜잭션 장애라 그래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든지 뭐 0으로 나누는 또는 뭐 자원의 한계 초과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트랜잭션 장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적고 외우지 마세요. 필기에서나 나오는 거지. 아, 트랜잭션 장애라고 하는 건 계획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어떠한 종료, 어떠한 연산 처리를 하면서 뭔가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자, 시스템 장애는 뭡니까? 말 그대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적 뭐 CPU가 고장났다든지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로 말 그대로 주로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하드웨어의 잘못된 동작으로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손실됐다든지 자, 이럴 때 우리는 시스템 장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마지막 미디어 장애는 뭐냐면 저장 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미디어 장애라고 합니다. 기사패스닷컴에서도 미디어 장애를 한번 겪었죠. 그죠?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마탱이가 갔어요. 예, 하드디스크 완전히 그냥 끌켜가지고 데이터가 다 날아갔는데 복구업체에서도 복구를 전혀 못했고요. 그죠? 그 데이터를 백업을 잘 받아놨어야 되는데 백업 받아놓은 백업본까지 이상이 있어서 아주 그냥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미디어 장애예요. 다시 말하면 저장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 장애 중에서도 저장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디어 장애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용어만 그냥 봐두시고 실기에서는 크게 출제될 것 같지는 않지만 또 혹시라도 또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냥 눈여겨봐 두시기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회복 기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회복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철칙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뭘까요? 그렇죠. 백업이에요. 백업.
이해되었습니까? 자, 백업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복사본을 저장해 놓는 거죠. 언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의 복사본을 만들어 놔야 그 문제점을 치료하지 못할 때 이 복사본을 받아놓은 데이터베이스로 원상태로 복구를 시키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백업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 자, 여러분들 레이드 같은 거 들어보셨습니까? 자, 레이드와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레이드라고 하면 뭐예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똑같은 하드디스크로 자동 저장하는 겁니다. 백업본 만드는 거죠. 물론 뭐 레이드 정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어쨌든 이런 식이 돼서 하나의 데이터를 하나의 하드디스크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하드디스크에 자동으로 백업본을 만들도록 해서, 자, 이러한 것들로 혹시라도 한쪽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쪽에 백업본으로 원본을 되살리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이제 중복 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백업을 어떻게 받는 거냐. 자, 백업과 관련된 내용들, 자,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겁니다. 자, 중복 저장 기법이라고 해서 덤프가 있고 로그가 있어요. 덤프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백업이에요. 퍼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사본으로 그냥 그대로 퍼담는 거예요. 자, 다른 매체에 그대로 퍼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덤프로 퍼서, 우리 덤프 트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덤프로 그대로 퍼서 그대로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걸 덤프라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로그가 중요하죠. 로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DBMS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마치 우리 비행기가 이륙해서 착륙할 때까지 블랙박스에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듯이 우리 DBMS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산이나 동작들에 대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놔요. 누가 언제 접속을 해서 무슨 연산을 실행했고 어떤 데이터를 가져갔고 그 데이터가 원래 값이 얼마였는데 이런 연산이 실행돼서 얼마로 값이 바뀌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해 놓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의 블랙박스가 뭐다? 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회복을 할 때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회복을 할 때는 두 가지 큰 기법이 뭐냐면 덤프를 이용해서 백업 받아 놓은 놈으로 원본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로그 파일 안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발생한 모든 트랜잭션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 파일을 분석하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값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백업본을 받아놓는 덤프라든지 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발생한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로그 파일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나요? 아, 자, 따라서 우리가 중복 저장 기법이라고 하면은 DBMS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를 시스템 내에 별도로 중복 저장을 한다. 이게 백업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백업을 받아 두었다가 장애 발생 시 이 정보를 이용해서 회복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백업을 받을 때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복사본을 만들어 둘 때 우리는 덤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데이터 자체를 복사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트랜잭션들이 발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전 값과 이후 값이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장해 놓은 블랙박스 정보가 바로 뭐다? 로그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로그와 덤프는 데이터베이스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자, 지금 우리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자, 이해되시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회복 기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덤프라고 하는 건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전체를 아예 그냥 다른 저장 장치에 그대로 그냥 퍼담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데이터의 복사본 만드는 걸 덤프라 그래요. 자, 로그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뭔가 변경될 때마다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변경되는 데이터 항목의 이전 값, 올드 밸류라 그래요. 자, 이전 값과 이후 값. 자, 어떠한 트랜잭션이 발생한 이후의 값. 자, A라고 하는 값이 있었는데 얘가 무슨 트랜잭션이 발생했고 이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트랜잭션이 발생하기 이전 값과 이후 값을 기록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TI 스타트. 자, 트랜잭션 1번이 스타트한다. 트랜잭션 1번은 XJ 값을 가지고 XJ라는 연산이 실행될 건데 그때 원래 값은 요 놈이었는데 이 연산에 의해서 요런 값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로그 파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그 파일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자, T1이라고 한 TI라고 하는 트랜잭션은 X라고 하는 연산이 실행될 건데 이 X라고 하는 연산이 실행되기 전에 원래 값은 요 놈이었는데 이 V1이라고 하는 값이 이 연산에 의해서 V2 값으로 바뀌었다 이 소리예요. 이런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트랜잭션 이전 상태로 복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었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종료될 때 트랜잭션은 커미트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의 트랜잭션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이런 모든 기록들을 담고 있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로그라고 한다. 자, 따라서 로그라고 하는 용어, 덤프라고 하는 용어, 이런 용어는 출제될 수 있으니까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로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로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발생해서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까지 트랜잭션 발생 이전의 값과 트랜잭션이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 원래의 값이 얼마로 바뀌었는지 이러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의 블랙박스가 뭐다? 로그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회복의 원리를 공부해 볼게요. 자, 회복의 원리 간단한 거죠. 문제가 발생해서 절대 회복이 안 되더라.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되겠죠.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한다? 복사본으로 덮어 씌우는 방법이 있고 그걸 쉐도잉 기법이라 그래요. 뒤쪽에서 볼 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제 뭐냐면 로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로그. 자, 회복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덤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덤프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공부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얘는 도저히 안 됩니다. 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백업 받아놨던, 자, 덤프라고 이야기했죠? 복사본 받아놨던 놈을 가지고 원본을 되살리는 게 바로 덤프예요. 따라서 덤프를 이용한 방법은 우리가 공부할 게 없습니다. 복사본으로 원본을 되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쉐도잉 기법이라 그래요. 그림자 기법. 말 그대로 요 놈의 원본의 그림자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죠? 요 놈하고 똑같은 그림자를 하나 만들어요. 이 그림자는 복사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문제 발생하면 복사본으로 덮어쓰기를 해버려서 자, 원래 원본을 살려내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쉐도잉 기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로그를 이용하는 건 뭐냐면 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에 의해서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전에 이전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후 값이 로그 파일에 저장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 실행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검사를 수행한다든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A에 있는 값과 A-에 저장된 이 값을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겠죠? 그럼 검사하는 거예요. 이 트랜잭션 발생했을 때 원래 값이 요 값이었는데 이 값이 나오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데이터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로그를 이용한 기법이에요. 자, 전체적인 숲을 보고 내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회복의 원리인데 회복의 원리는 크게 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덤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로그를 이용하는 방법은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트랜잭션 값으로 나왔는지 어떤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지금 남아있는 이 데이터들이 무결성이 깨진 게 없는지 그죠? 연산 결과가 정확하게 지금 저장된 데이터가 있는 건지 이걸 검사하는 게 바로 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덤프를 이용하는 방법은 배울 게 없다. 그죠? 그냥 복사본 가지고 원본을 덮어 씌워서 살려내는 게 바로 덤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회복의 원리 들어가도록 하죠. 자, 회복의 원리는 리두를 하고 언두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리두를 하거나 언두를 하거나 이거는 전부 무슨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로그 파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로그를 가지고 다시 재수행을 해서 제대로 트랜잭션 실행된 값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언두를 수행해서 자, 보세요. A라고 하는 값이 로그 파일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자, 트랜잭션 1번이 A라고 하는 값이었는데 요 놈이 A-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T라고 하는 트랜잭션이 발생했어요. 자, 이렇게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시스템 붕괴가 발생하면 이 놈을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두예요. 리두라고 하는 건 재수행입니다. 다시 실행을 해서 요 값을 가지고 이 트랜잭션으로 다시 실행해서 이 값이 맞게 나오는지 검사하는 게 리두예요. 이해되셨죠? 리두는 재수행이고요. 언두는 취소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따라서 로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하는 기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덤프는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냥 덤프는 그냥 원래 복사본으로 원본을 그냥 덮어 씌우면 끝나는 거니까 덤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로그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회복하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리두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언두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두는 트랜잭션을 다시 실행해 보는 거예요. 재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언두는 트랜잭션을 취소시켜서 원래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이전 상태 값으로 되돌리는 게 바로 언두예요. 자, 그러면 정의를 한번 보세요.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트랜잭션이 완료 명령을 수행했을 경우 이 트랜잭션의 갱신사항을 재수행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밑줄 치셔야 될 게 뭐냐면 완료 명령을 이미 수행했을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두 연산이 수행되는 경우는 이미 커미트가 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미 커미트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스템에 붕괴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미 커미트를 했는데 트랜잭션 1번은 이미 끝났습니다. 커미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스템 붕괴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자, 지금 이제 데이터 값이 원래 A였는데 A-로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A-라고 하는 값이 정상적인지 혹시라도 이 시스템 붕괴에 의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다? 리두예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트랜잭션은 완전히 끝나서 커미트까지 완벽히 끝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시스템 붕괴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A-라고 하는 값인데 이 값이 지금 혹시라도 이 트랜잭션 붕괴가 일어날 때 혹시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값이 아닌지 이걸 검사하기 위해서 원래 값, 로그 파일을 가지고 와서 로그 파일이 가지고 있던 원래 값으로 트랜잭션을 다시 실행해서 이 값이 맞게 나오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검증 과정이에요. 자, 어떤 놈들을 한다? 붕괴되기 이전에 완료된 트랜잭션들이에요. 붕괴되기 이전에 이미 커미트가 다 된 트랜잭션들. 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언두는 뭐냐면 취소하는 겁니다. 언두는 취소하는 거예요. 자, 언두는 어떤 경우냐면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트랜잭션이 완료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시스템이 붕괴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트랜잭션 1번은 실행 중에 있었습니다. 자, 원래 더 실행이 되어서 이쯤에 끝났어야 되는데 자, 실행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트랜잭션은 취소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언두입니다. 그러면 기준 하나죠. 시스템이 붕괴되기 이전에 완료가 됐느냐. 그러면 리드를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검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트랜잭션이 붕괴된 시점에 시스템이 붕괴된 시점에 트랜잭션이 완료되지 못하고 진행 중이었다면 이 트랜잭션은 언두 연산을 실행해서 아예 취소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롤백 시켜서 원래 값으로 되돌려버린다 이 소리예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로그 파일을 이용해서 언두 연산과 리드 연산을 실행하게 되면 시스템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복기법이에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회복기법의 종류다라고 하면 즉시갱신, 지연갱신, 검사 시점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회복기법의 종류라기보다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덮어 쓰여지는 시점을 보는 거예요. 자, 즉시갱신이 뭐고 지연갱신이 뭐고 검사 시점이 뭐냐. 즉시갱신, 지연갱신. 뭐 딱 들어봐도 그죠? 이거 굳이 영문으로 외울 필요 있을까요? 이미디어트 업데이트인데 이건 좀 특이한 단어가 나오죠. 자, 어찌 됐건 즉시갱신은 그때그때마다 갱신을 한다는 이야기고 지연갱신은 말 그대로 지연시켰다가 갱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즉시갱신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이 트랜잭션이 완료되기 위해서 A라는 연산 실행이 끝나고 B라는 연산이 실행돼야 되고 B라는 연산 끝나면 C라는 연산까지 끝나야 이 트랜잭션이 완전히 끝나는 거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즉시갱신은 뭐냐면 A라는 연산이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트랜잭션이 완료되지 않아도. 그 다음 B라고 하는 연산이 끝나면 이 연산이 끝남과 동시에 역시 데이터 값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C라는 연산이 끝나면 이때 역시 즉시갱신합니다. 이게 바로 즉시갱신이에요. 지연갱신은 뭐냐면 트랜잭션이 실행될 때 똑같이 A 연산 실행 끝나면 B 연산 실행되고 C 연산이 실행된다라고 할 때 얘들은 A 연산 실행된 결과를 로그에 기록합니다. B 연산 실행된 결과도 로그 파일에 기록해요. 자, 로그 파일에 기록해두고 얘도 로그 파일에 기록합니다. 아직 실제 데이터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 값을 가지고 와서 연산할 때 A라는 변수 값이 5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던 50이라고 하는 값은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안 바뀝니다.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안 바뀌고 마지막 트랜잭션이 커미트 되는 이 순간에 커미트 명령이 들어온 순간에 A 값이 50이었는데 이 연산들을 실행하고 나서 A 값은 예를 들어 120이 됐다 그러면 이때 바뀌는 거예요. 이때. 이게 지연갱신이에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동안에 원래 값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산의 결과는 로그 파일에 기록하는 거예요. 일단 로그 파일에 기록해두고 아무 문제 없이 트랜잭션이 완료돼서 커미트가 되면 트랜잭션이 커미트가 되는 이 시점에 데이터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지연갱신이라고 하고 자, 실제 A 변수에 50이라는 값이 있었다면 이 50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A 연산 실행해서 그러면 A 연산이 끝나는 시점에 얘 값은 이미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A 연산 실행해서 A 값이 80으로 바뀝니다. B 연산 실행하고 끝나는 시점에 또 A 변수 값이 바뀌어요. 바로 그냥 갱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A 변수 값이 60으로 바뀌었어요. C 연산이 끝남과 동시에 A 변수 값은 갱신이 돼서 120이 되더라. 이렇게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서 실행되는 연산이 끝날 때마다 그 변수의 값을 즉시 바꿔주는 걸 우리는 즉시갱신이라고 하는 거고 물론 이때도 로그에는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나 로그에만 기록하고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완전히 완료가 되었을 때 커미트가 될 때 그때서야 비로 마지막 최종 결과 값을 A가 50이었는데 트랜잭션이 완전히 커미트된 이후에 최종 결과 값 A는 150, 120 이런 식으로
지연시켰다가 갱신을 한다라고 해서 지연갱신이라고 해요. 자,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하. 즉시갱신은 하나의 트랜잭션 진행될 때 연산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실제 그 데이터 값을 그때 즉시 갱신을 합니다. 그런데 지연갱신은 연산이 실행된 결과 값을 로그에만 기록하고 완전히 하나의 트랜잭션이 끝나고 커미트가 수행될 때 그때 어떻게 한다? 그때 갱신한다. 그래서 지연시켰다가 갱신한다라고 해서 지연갱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검사점, 시점은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즉시갱신은 트랜잭션이 연산을 실행하고 있는 활동 상태에서 데이터의 변경 결과를 즉시 실제 데이터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 바로 뭐다? 즉시갱신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즉시갱신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T1이라고 하는 트랜잭션과 T2라는 트랜잭션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T1 트랜잭션이 read A. 자, A는 A 값을 가지고 와서 100을 뺍니다. 그리고 write A를 하죠. 여기서 write A를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던 값이 100이었다면 여기서 바로 0으로 바뀌죠. 자, read B. B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B에다가 100을 더한 다음에 바로 write B를 바로 해버려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지금 끝나면 이 시점에 끝난 거죠, 지금. 지금 이 시점에 끝난 건데 이미 중간 단계에서 write A를 해버리니까 A 변수 값이 이미 바뀌었고 그 다음에 write B를 했으니까 B 변수 값도 이미 바뀌었죠. 하나의 트랜잭션이 완료된 이후에 write라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write를 실행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그 다음에 T2, read C. 자, C에다가 200을 뺍니다. C 값을 읽어와서 C 변수의 값을 20을 빼요. write C. 자, 그래서 C를 바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연산이 끝날 때 바로 write 명령을 써가지고 바로 그때마다 값을 갱신하는 걸 우리는 즉시갱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실제 로그 파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실제 로그 파일이 되는 거죠. 자, T1 트랜잭션이 스타트했다. T1 트랜잭션은 A 변수 값을 가지고 왔는데 A 변수의 원래 값은 1000이었는데 100을 마이너스해서 자, 이게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이전 값이죠. 10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A 변수가 1000을 가지고 와서 A 변수 값 1000을 가지고 와서 100을 빼서 이게 트랜잭션 실행된 이후 값, 결과 값이 되는 거예요. 900이 됐다. 그리고 자, T1 트랜잭션은 또 B 값을 읽어오는데 B 변수 값은 2000이었는데 B 변수 값이 2000이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100을 해서 2100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T1은 커미트가 됐다. 그러나 즉시갱신일 때는 이때 데이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 데이터가 바로 바뀝니다. A 변수값 바로 900으로 바뀌고요. B 변수값이 바로 2100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커미트 되죠. 그 다음에 T2가 스타트하죠. 자, T2는 C 변수값을 가져왔는데 300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200을 마이너스 200을 해서 2800이 됐다. T2가 커미트 됐다. 됐나요? 이게 로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로그 파일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스타트하고 커미트 될 때까지. 그죠? 자, 이 트랜잭션이 무슨 변수 값을 가지고 와서 이거 변수 값입니다. 자, 무슨 변수 값을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해서 결과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T1 트랜잭션은 또 무슨 변수 값을 가지고 와서 자, 원래 값이 이거였는데 연산된 결과 값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표시하고 있죠. 그러면 지연갱신은 이렇게 연산이 실행되는 동안 로그 파일에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 커미트가 되는 이 시점에 갱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연갱신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 시점에서 바로 즉시 갱신하는 게 즉시 갱신이고 자, 완전히 트랜잭션이 커미트돼서 완료되는 이 시점에 실제 A 변수와 B 변수 값을 바꾸는 걸 지연갱신이라 그래요. 오케이, 끝났죠.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1이 커미트하기 전에 자, 커미트 되기 전에 이 시점에 트랜잭션 1 여기서 커미트가 됐어요. 근데 실행되는 시간이 이렇게 된다면 이쯤에서 붕괴가 일어났다라고 해보자고요. 시스템이 여기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직 커미트가 안 됐습니다. 즉시갱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실행되던 중간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언두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언두를 시켜갖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A 변수 값을 1000이었는데 트랜잭션 1번이 실행되면서 결과값이 900이 됐으니까 지금 A 변수 값은 이미 900으로 바뀌었죠. 즉시갱신이니까. 그죠? 자, 따라서 A 변수 값은 이미 900으로 바뀌었는데 all or nothing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900이라고 하는 값은 쓰레기 값이 돼버려요. 따라서 원래 값으로 되돌려서 자, 요 값을 가지고 와서 요 값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두 연산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아, 지금 T1 트랜잭션이 커미트가 안 된 이 시점에 붕괴가 일어났어요. 실행이 되다가 붕괴가 일어나면 그러면 언두 연산을 실행해서 자, 로그 파일을 가지고 와서 아, A 변수는 원래 1000이었는데 연산 후의 값이 900이니까 지금 A 변수로 가보면 900이 있겠죠. 이 900이라는 값은 쓰레기 값이니까 자, 원래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이전 값 1000으로 되돌리자라고 해서 여기는 10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T2가 커미트하기 전에 시스템이 붕괴됐어요. 자, 그러면 T2가 커미트하기 전이니까 요 단계에서 붕괴가 일어났다라고 해보죠. 요 단계에서 붕괴가 일어났다면 이미 트랜잭션 1번은 커미트돼서 다 끝났죠. 자, 우리가 시간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T1은 이미 끝났습니다. 종료 커미트가 이미 됐어요. 그런데 T2는 여기서 시작돼서 실행되던 중간에 붕괴가 일어났어요. 원래 이쯤에서 끝나는 건데. 자, 실행되던 중간에 시스템에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리두를 해야 되겠죠. 다시 리두를 해서 자, 값이 이상 없는지 로그 파일을 가지고 검사를 수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실행 중간에 끝났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언두를 시켜서 트랜잭션 실행하기 이전 값으로 되돌려야 되겠죠. 자, 따라서 트랜잭션 1번은 리두를 해야 되고요. 트랜잭션 2번은 언두를 수행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붕괴된 시점까지 완료가 이미 된 트랜잭션은 검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리두를 하면 되는 거고, 붕괴가 일어난 시점까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진행되던 트랜잭션은 언두를 실행해서 아예 트랜잭션 자체를 취소해버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얘는 완료가 됐으니까 리두를 수행해서 자, 이 값을 가지고 실제 A 변수값, B 변수값 트랜잭션 실행된 결과를 대조해서 아무 이상 없는지 검사를 수행하는 거고, 얘는 실행되다가 중지됐기 때문에 취소시켜서 롤백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자, 따라서 트랜잭션의 올드 값으로 복원을 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아하. 자, 트랜잭션 T2가 그 로그 레코드를 출력한 직후 시스템이 붕괴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붕괴가 일어났어요. 얘도 이미 커미트가 됐고 얘도 커미트가 됐으니까 두 트랜잭션 모두 검사만 수행하면 되겠죠. 따라서 리두 수행하면 되는 거죠. 자, 트랜잭션 1과 트랜잭션 2는 둘 다 리두를 수행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실제 지연갱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트랜잭션이 커미트되는 시점에서 값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실제 검사 시점은 이제 좀 이따 볼 거고요. 즉시갱신 기법일 때 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트랜잭션이에요. T1 트랜잭션, T2, T3, T4, T5 트랜잭션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장애가 발생했어요. 근데 만약에 즉시갱신이라면 자, 얘는 이미 트랜잭션이 완전히 커미트가 됐죠. 그럼 얘는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검사하면 되죠. 뭘 한다? 리두 연산 수행하면 되는 거죠. 자, 요 놈은 쭉 실행되다가 이미 붕괴 시점 이전에 커미트가 됐네요. 따라서 이 놈도 리두를 실행하면 되는 거죠. 문제 풀 수 있겠죠? 쉽죠, 그죠? 그런데 이 트랜잭션은 쭉 진행되던 중간에 잘렸어요. 문제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언두 연산을 실행해서. 왜냐하면 이 중간중간에 연산 결과가 이미 저장이 됐단 말이죠. 이미 즉시갱신 값으로 이미 결과값들을 저장을 했을 거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완료되기 전에 이 저장된 값들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원자성에 위배되잖아요. all or nothing. 됐죠? 따라서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붕괴가 되면 이미 이 값들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값들이 변했기 때문에 언두 연산을 수행해서 자, 로그에 기록되어 있는 올드 값을 가지고 다시 복원을 해서 이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이전 값으로 되돌려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언두 연산이에요. 오케이? 아하. 자, 이놈은 이미 끝났죠. 따라서 뭘 해야 됩니까? 리두를 수행해야 되겠죠. 리두 수행해서 검사만 하면 됩니다. 이놈은 진행되던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미 이 트랜잭션 중간에 하나의 연산 끝난 결과 또 하나의 연산 끝난 결과 값들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됐을 거기 때문에 이 값들을 남겨두면 안 된다. 그죠? 자, 따라서 언두 연산을 실행해서 자, 우리 로그 파일에 있는 올드 값을 가지고 자, 원래 값들로 다시 다 되돌려놔야 됩니다. 이 트랜잭션이 시작되기 이전 값으로 되돌려놔야 되겠죠. 그걸 언두 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시험장에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표 보여준 다음에 밑에 설명 쭉 나온 다음에 리두 언두에다가 가로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못 풉니다. 이제 이쪽으로 나올 때가 됐어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거죠. 즉시갱신은 검사 시점에서 이미 커미트가 됐다면 리두예요. 근데 검사 시점에서 완료되지 못한 트랜잭션은 뭡니까? 언두를 시켜서 취소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연갱신을 좀 생각해 볼게요. 지연갱신은 자 보세요. 지연갱신이라 할지라도 붕괴 시점 이전에 이미 얘는 커미트가 됐죠. 그럼 얘는 검사 수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얘는 검사합니다. 리두 수행해서. 그 다음에 요 놈도 완전히 커미트가 됐죠. 그럼 얘는 검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값들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닌지 로그 파일을 가지고 자 로그 파일의 올드 값과 뉴 값, 다시 말하면 실행 전 값, 실행 후 값들을 가지고 자 이 트랜잭션이 실행되는데 사용된 값들이 이상이 없는 값들인지를 검사하면 되죠. 그걸 리두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즉시갱신과 다른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달라요. 자, 트랜잭션이 실행되던 중간에 붕괴됐습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 즉시갱신은 어떻게 했어요? 언두 연산을 실행해서.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연산이 끝났어요. 자, 중간중간에 A 연산 끝났고 B 연산, C 연산이 끝났다면 이 시점에 즉시갱신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값들을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파일을 가지고 올드 값을 가지고 얘들 다시 되살려놔서 트랜잭션 실행되기 이전 값으로 되돌려놔야 됐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언두 연산이라고 했죠. 근데 지연갱신의 경우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지금 시점에 붕괴가 일어난 시점까지 A 연산 실행됐고 B 연산 실행됐고 C 연산이 실행이 끝났어요. 그러나 이 시점까지 실제 이 트랜잭션에 사용된 변수 값들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이 트랜잭션이 A라는 변수 값을 가지고 와서 실행을 했는데 얘가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점에 실제 데이터베이스 A의 값도 얼마? 10이죠. 왜? 지연갱신이니까. 커미트가 되는 시점에 이 A 변수 값은 바뀌죠? 이해되셨나요? 이 값을 가지고 와서 1번 연산 실행했고 2번 연산 실행했고 3번 연산을 실행했지만 그때의 실행 결과 값, 자 10에다가 10을 더해서 20이란 값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40을 더하랍니다. 60 나왔어요. 마이너스 10을 하랍니다. 50 나왔어요. 이런 트랜잭션의 결과는 지금 어디에 있다? 로그 파일에만 기록되어 있다. 로그 파일에만 기록되어 있고 A라고 하는 이 실제 데이터베이스 값은 바뀌어 있습니까? 안 바뀌어 있습니까? 안 바뀌어 있죠. 이 시점에 A는 그대로 1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지연갱신일 경우는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 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들만 삭제해버리면 돼요. 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들을 삭제하고 실제 언두 연산, 리드 연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직까지 데이터를 갱신하지 않았으니까. 로그 파일에만 결과값을 저장해 놓고 A의 10이라고 하는 값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로그 파일만 삭제해버리고 취소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언두나 리드 연산을 수행하지 않아요. 지연갱신 기법으로 회복을 할 때는 언두 연산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 언두라 그래요. 자, 꼭 밑에다 적어두세요. 지연갱신 기법으로 회복을 할 때는 노 언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언두 연산은 실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 언두라 그래요. 언두가 없습니다. 리드만 수행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커미트가 됐을 때는 리드고 커미트가 안 된 놈들은 그냥 로그 파일만 삭제해버리고 그냥 취소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데이터 값은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트랜잭션 실행되기 이전 값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값은 당연히 커미트가 됐으니까 이 경우는 리드 연산을 수행해서 이상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이놈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결과값 저장되어 있는 로그 파일만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로그 파일만 삭제하고 아무 연산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로그만 삭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예요? 즉시갱신은 여기가 언두죠. 여기가 언두죠. 다시 말하면 장애 시점까지 완료되지 못한 트랜잭션들은 언두를 실행해서 원래 값으로 되돌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값들이 변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지연갱신은 자, 이때까지 완료되지 못했다면, 커미트되지 못했다면 이때 사용된 재료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중간 결과 값이 저장되어 있는 로그만 삭제해버리고 아무것도 실행 안 해도 됩니다. 회복 기능이 필요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검사 시점 회복 기법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리드해야 될 놈들이 너무 많아요. 리드해야 될 놈들이. 지금은 그림이 이렇지만 이 이전 시점에도 있었다라고 해봐. 이미 이전 시점에 트랜잭션이 500개가 진행되어 왔다면 자, 트랜잭션 500개가 이전에 다 완료가 커미트가 됐습니다. 이때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 500개의 트랜잭션을 전부 뭐 해야 된다? 리드 연산을 수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값에 이상이 없는지 다 재연산을 실행해서 검사를 수행해야 된다. 이거 너무 복잡해지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붕괴된 이 시점에 이 이전에 500개의 트랜잭션이 이미 완료가 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 시점에 붕괴가 발생했는데 500개의 트랜잭션을 전부 리드 연산 수행해가지고 검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검사 시점 회복 기법은 일정 시간 단위로 검사 시점 체크 포인트를 둬가지고 이 체크 포인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이전에 있는 놈들, 이전에 완료된 500개 트랜잭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아무 이상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검사 시점 이전은 이미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다 이미 검사한 거예요. 이 검사 시점에. 따라서 여기서 봤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면 요 놈은 아무것도 수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즉시갱신이라고 봤을 때. 이해되셨나요? 얘는 왜? 여기서 이미 다 검사했어요. 이미 다 검사해서 이미 검사 시점 이전에 커미트가 된 트랜잭션들은 이미 검사까지 모두 완료한 무결성이 깨지지 않은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더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검사 시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완료가 커미트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커미트가 된 이후에 붕괴가 됐습니다. 재검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전하고 다른 건 뭐예요? 이전 같으면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나 봐야 됩니다. 리드를 수행하는데,
그런데 검사 시점 회복 기법은 이 체크 포인트부터, 여기서부터만 검사를 하면 되죠. 여기까지는 이미 검사 끝냈어요. 이 트랜잭션에서 A라고 하는 연산이 이미 검사 시점에 끝났어요. 그럼 이 연산에 대한 검사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다시 리드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검사 시점 이후로만 리드를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검사점 기법은 이 검사점 이전까지는 무조건 다 검사 완료한 겁니다. 더 볼 게 없는 거예요. 이 이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완료가 안 됐습니다. 당연히 요거는 뭡니까? 지연갱신이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그죠? 즉시갱신이다라고 하면 언두 연산 실행해버려야 되겠죠? 얘는 언두를 해버려갖고 싹 다 취소시켜버려야 돼요. 그 다음, 자, 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검사 지점 이후에 시작했으니까 처음부터 전부 리드 연산을 실행해야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행 안 됐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자, 지금 X라고 나오지만 이건 지연갱신이냐 즉시갱신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죠? 만약에 즉시갱신이다 그러면 언두고, 지연갱신이면 로그 파일만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그죠? 자, 따라 똑같은데 중요한 건 이 검사 시점은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 이전에 트랜잭션 완료된 것들을 다 리드 연산 수행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간중간 검사 시점을 둬서 검사 시점 이전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검사할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부터만 검사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바로 이게 검사 시점입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림자 페이징 기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덤프를 이용해서 복사해 놓은 놈을 가지고 원본을 되살리는 걸 말해요. 자, 로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일정 크기의 페이지와 복사본인 그림자 페이지, 원본의 그림자라고 해서 그림자 페이징 기법이라 그래요. 이런 용어 나올 수 있죠? 섀도우 페이징. 자, 읽어보세요. 자, 따라서 복사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데이터가 변경될 때 현재 페이지 테이블만 변경하고 회복을 할 때 현 테이블을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로 대체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원래 복사본, 그림자, 복사본 만들어 놓은 걸로 원본을 대체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오케이. 자, 따라서 그림자 페이징 기법은 말 그대로 덤프, 복사본을 만들어 놓고 그 복사본으로 원본을 살려내는 걸 말한다. 아무것도 아니죠? 끝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회복이 끝났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문제 발생했을 때 회복하는 기법.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뭐 배웠어요? 지연갱신과 즉시갱신 배웠어요. 즉시갱신은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중간중간이라도 연산이 끝나면 결과값을 바로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연갱신은 커미트가 될 때 모든 데이터 최종 결과값을 한꺼번에 바꾸는 게 바로 지연갱신이에요. 따라서 지연갱신으로 회복을 할 때와 즉시갱신 기법에서 회복이 달라요. 그죠? 그때 지연갱신은 뭐예요? 노 언두. 다시 말하면 언두가 없어요. 리두만 하는 겁니다. 리두만 하고 붕괴 시점까지 완료되지 못한 트랜잭션들은 그냥 전부 폐기 처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은 검사를 실행해야 되니까, 리두 검사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림자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중간중간 체크 포인트를 둬서 그 체크 포인트 이전의 것들은 더 이상 검사 안 해도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체크 포인트 기법이에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병행 제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병행 제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데이터베이스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죠. 이걸 병행 실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자, 우리 공용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서. 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이 공용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다. 쉐어링 데이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따라서 여러 사람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걸 그대로 두게 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여러 사람이 막 데이터베이스 서로 쓰면 잘못되면 무결성이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제어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이게 바로 병행 제어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병행 수행이 될 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자, 우리 보통 이제 4가지 공부할 건데, 갱신분실, 비완료 의존성, 모순성, 연쇄복귀. 시험 문제에 로스트 업데이트라고 하는 갱신분실이 영어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쇄복귀라고 하는 게 나왔나요? 캐스케이드 롤백이 나왔던가요? 아마 2개가 나왔을 겁니다. 요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재는 체크가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갱신분실이 뭐고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시험에서는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이 글로 나오는 거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갱신분실이 뭐냐면 영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로스트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뭔가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2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같은 자료를 공유하여 갱신할 때 갱신 결과의 일부가 분실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트랜잭션 1번이 A값을 읽어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트랜잭션 2번도 똑같이 A값을 읽어옵니다. 그럼 A에는 특정 값이 있는데 똑같은 값을 가져가겠죠. 트랜잭션 1번도 예를 들어서 A가 50이라면 50 가져갈 거고 얘도 50을 가져가겠죠. 근데 트랜잭션 1번이 연산 결과 값으로 여기다 덮어 씌워요. 자, 50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50을 더해서 100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근데 트랜잭션 2번은 A라는 값을 똑같이 50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30을 더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30을 더한 값 80을 저장시켜버리면 여기에 결과값 100이 날아가 버리죠. 이게 바로 뭐예요? 로스트 업데이트예요. 이해되셨나요? 병행 제어를 안 해서.
병행 제어를 안 하고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막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버렸더니만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얘가 만약에 순서대로 실행됐다면, 먼저 트랜잭션 1번이 실행됐다면 50이라는 값에다가 50이라는 값을 더해서 100이 됐을 거고, 거기에다가 30을 더하는 트랜잭션 2번이 실행됐다면 130이라는 값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50이라는 값을 가져갔고 50값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50을 더해서 100이 됐어요. 100을 저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30 더한 값 80을 저장해버리면 120이 아니라 130입니까? 어쨌든 80이 저장돼 버린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 값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A 변수의 값이 100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 트랜잭션 1번이 A를 가져가서 50을 더하는 연산이에요. 이게 트랜잭션 1번이에요. 그러면 자, 50을 더하면 100 얼마가 돼야 돼요? 15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150이라는 값을 트랜잭션 2번이 가져가서 자, 30을 더하면 180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러한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직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행 제어는 결과값이 이상하지 않으려면 마치 직렬로 실행된 것처럼 트랜잭션 1번이 완전히 실행이 끝나고 나서 트랜잭션 1번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트랜잭션 2번이 그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직렬성이에요. 자, 직렬성 이해되십니까? A라는 값을 서로 가져가게 하지 않고, 자, 우리 병행 제어를 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이 A라는 값을 트랜잭션 1번과 트랜잭션 2번이 서로 가져가도록 놔두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서로 가져가게 놔뒀잖아요. 똑같은 100이라는 값을 얘도 가져갔고 트랜잭션 2번도 가져갔단 말이죠. 제어를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따라서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A가 먼저 100이었는데 트랜잭션 1번이 실행돼서 결과값 150. 그리고 그 150이라는 값을 얘가 가지고 가서 30을 더해서 180.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도록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게 되면 서로 이상한 값들을 가지고 가서 자, 이 트랜잭션 1번에서 실행된 150이라고 하는 값이 로스트 업데이트된 값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A가 100이었는데 자, 지금 트랜잭션 1번이 A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A에다가 50을 더했습니다. 150이 됐어요. 근데 이 100이라고 하는 값을 얘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00에다 30 더하니까 130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A가 먼저 덮어씌웠습니다. A가 먼저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150으로 바뀌었겠죠. 자, 트랜잭션 1번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놈이 다시 덮어쓰기를 했습니다. 다시 A 값에다 이 결과값을 썼어요. 130이 되죠. 그럼 여기서 나온 150이라고 하는 값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얘만 남았잖아요. 직렬성을 가지고 실행됐다면 이렇게 됐어야 되고, 얘를 얘가 가지고 와가지고 연산 결과값이 180이 나왔어야 맞는 건데, 근데 이걸 제어를 하지 않았더니만 100이라고 하는 값을 얘도 가져갔고 얘도 가져갔단 말이죠. 그죠? 100이라고 하는 값을 이놈도 가져왔고 이놈도 가져왔어요. 얘 50 더해서 150, 요 놈은 30 더해서 130. 두 개의 트랜잭션이 지금 막 동시에 실행됐는데 이걸 제어를 안 했단 말이죠. 제어를 안 했더니만 이놈이 저장을 해서 150 만들었어요. 근데 이놈이 또 결과값을 나중에 저장했더니 130을 바뀌어버리면 이 연산 결과, 얘가 로스트 업데이트 값이죠. 됐나요? 아, 이게 바로 로스트 업데이트예요. 자, 이걸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마구마구 가져가서 쓰다 보니까 일부 연산 결과 값이 분실되는 결과, 이게 바로 로스트 업데이트입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비완료 의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티 리드라고 해서, 더티 리드는 뭐냐면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패한 다음에, 자,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되다가 뭔가 실패됐어요. 근데 중간 결과값이 이미 나왔단 말이죠. 중간 결과값 나온 값을 얘가 가져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아까 같이 100이라는 값이 있었는데 100이라는 값으로 50을 더해서 150이라는 값이 나와서 라이트를 했어요. A 변수 값이 150으로 바뀌었겠죠? 근데 트랜잭션 2번이 그 150이라는 값을 가지고 갑니다.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아까는 둘 다 100을 가져가서 둘 다 연산을 실행했는데 이제 그거 아닙니다. 100이라고 하는 걸로 정상적으로 끝나서 150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 저장된 결과값을 가지고 왔으니까 직렬성으로 봤을 때 맞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트랜잭션이 실행되다가 잘못돼서 어떻게 됐어요? 롤백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롤백. 그럼 롤백을 시키면 얘가 아니라 이제 다시 원래 값으로 되돌아갔는데 얘가 가져온 값은 150이란 말이죠. 그럼 얘는 150을 가지고 연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150이라고 하는 값은 실제 이 트랜잭션에서는 롤백이 된, 다시 말하면 이 값은 쓰레기 값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뭐라고도 하냐면 비완료 의존성을 더티 리드라고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비교되시나요? 아까는 100이라고 하는 A 변수 값을 트랜잭션 1번도 가져가고 트랜잭션 2번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50을 더해서 150이 됐고 여기다가는 30을 더해서 130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얘가 150을 저장하니까 얘가 150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얘가 130 저장해버리면 130이 돼서 요 놈이 분실된다. 그죠? 요게 로스트 업데이트고, 지금은
10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트랜잭션 1번이 정상적으로 가져가서 150이라는 값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트랜잭션 2번이 가지고 왔습니다. 직렬성으로 봤을 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트랜잭션 1번이. 롤백을 시켜서 다시 이걸로 되돌렸는데 근데 트랜잭션 2는 얘를 가지고 와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롤백 시켰다는 이야기는 뭔가 잘못된 건데 잘못된 중간 결과 값을 트랜잭션 2번이 가지고 와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비완료 의존성. 완료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쓰레기 값을 가지고 와서 쓰게 된다는 이야기죠. 잘못하면. 롤백 시키게 되는 경우. 됐죠? 그래서 이걸 더티리드라 그래요. 됐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모순성. 자, 두 개의 트랜잭션 수행이 끝났는데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와서 뭔가 일관되지 못할 때 우리는 모순성이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A 변수에 150이 있고 B 변수에 1500이 있고 1000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자, 지금 트랜잭션 1번과 트랜잭션 2번이 실행되는데 시간 순서로 이렇게 잘라봤어요. 보세요. 트랜잭션 1번의 첫 번째 연산이 뭐냐면 A를 읽고 와서 300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얼마가 되겠어요? 1800이 되겠죠. 자, 1800이란 값을 갖죠? 자,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얘가 읽어옵니다. 그럼 직렬성은 됐죠? 그죠? 동시에 1000이란 값을, 1500이란 값을 가져온 게 아니라 자, 얘는 1500을 가지고 와서 300을 더해서 이미 1800을 만들었고 다 끝난 이후에 요놈이 실행이 됩니다. 자, 따라서 리드 A를 하게 되면 1800이라는 값을 가져오겠죠? 자, 트랜잭션 2번의 첫 번째 연산은 A 값을 읽고 와서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그럼 18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곱하기 2를 하니까 3600이라고 하는 값으로 A 값이 바뀌겠죠? 자, 따라서 직렬성은 맞죠? 이놈 다 끝나고 다 끝나서 저장된 값을 얘가 가지고 왔으니까 뭐 더티리드도 아니고 아직 롤백도 안 됐으니까 자, 따라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자, 라이트 A를 해서 A 변수 값이 3600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놈이 리드 B를 합니다. B를 읽어와요. 그래서 B에다가 곱하기 3을 한답니다.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모순성이 뭐냐면 이 트랜잭션이 시작되는 이 시점을 보세요. 시간으로. 이 시점에서 A 값은 얼마였냐면 A 변수 값은 1500이었고요. A 값은. 그 다음에 B 값은 1000이었어요. 트랜잭션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그런데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중간에 트랜잭션 2번에서 B 값을 읽어와서 B 곱하기 3을 해서 라이트 B를 했습니다. 그럼 B가 1000이었는데 1000에다가 3을 곱해서 B의 값은 얼마로 바뀌어요? 3000으로 바뀌어버리죠. 3000으로 바뀌어버린 값을 얘가 리드 B를 합니다. 따라서 직렬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직렬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얘는 그럼 얼마를 읽어오게 됩니까? 3000이라는 값을 읽어오게 돼서 3000이라는 값을 읽어오게 되는데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 얘가 읽어와야 되는 값은 이 트랜잭션이 시작되는 당시에 가지고 있던 B값, 트랜잭션이 시작되던 당시에 있던 B값 1000이라는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죠? 그런데 중간에 얘가 1000이라는 값을 3000으로 바꿔버리고 그 값을 얘가 가지고 와서 연산해버리게 되면 이 트랜잭션이 실행되던 시점에서와 전혀 다른 값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모순성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조금 어렵죠, 그죠? 자, 모순성이라고 하는 건 직렬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얘 끝나고 끝난 결과값을 얘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연산하니까 A는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변수 값을 가지고 와서 얘가 3을 곱하는 연산을 수행하고 그 수행된 결과값을 저장한 다음에 얘가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직렬성은 있죠. 그죠? 다 맞춰줬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읽어온 B라고 하는 값 3000은 원래 얘가 원하던 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트랜잭션이 시작되던 이 당시의 값, 다시 말하면 B에 있던 1000이라는 값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얘는 이상하게 30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이상하게 330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순성이에요. 얘가 가져오려고 하는 값은 1000이었는데 3000이라는 값을 가져오게 돼요. 원하지 않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모순성 특징이에요. 보시고요. 자, 연쇄복귀라고 하는 건 캐스케이드 롤백. 요 놈도 아마 출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캐스케이드 롤백은 뭐냐면 병행 수행되던 트랜잭션이 하나의 문제가 생겨서 롤백하는 경우 다른 트랜잭션의 값도 롤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실행되고 있었어요. A 값을 가지고 와서 300을 더했습니다. 그럼 1500에서 180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A를 읽고 와서 A 곱하기 1하니까 1800에 곱하기 2 하니까 3600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쪽 트랜잭션이 롤백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롤백을 시켜버리면 A의 값이 원래의 값으로 되돌려지게 되겠죠. 그럼 롤백 되면 얼마로 바뀝니까? 1500으로 다시 바뀌겠죠. 이해되셨나요? 원래 1500 값을 가지고 300도 했잖아요. 그리고 그 300도에서 나온 결과 1300을 얘가 가지고 와서 1800을 얘가 가지고 와서 3600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롤백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롤백이 돼서 1500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도 날아가 버렸죠. 이게 캐스케이드 롤백이에요. 똑같은 A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연산했고 여기서 연산을 했는데 여기서 연산된 결과로 롤백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이 연산 결과가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트랜잭션 2번 연산이. 이게 바로 뭡니까? 연쇄적인 복귀, 캐스케이드 롤백입니다. 오케이?
아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자, 병행 제어의 정의를 볼게요. 자, 정의 뭐 어려울 게 없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뭔가 제어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병행 제어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나 혼자 쓸 수 없어요. 여러 사람이 공용해서 공유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걸 마음대로 쓰게 하면 아까처럼 A 변수 값 서로 막 가져가게 하게 되면은 뭐 로스트 업데이트가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갱신 손실, 그죠? 그 다음에 뭐 모순성이 발생한다든지, 연쇄 복귀가 된다든지. 됐나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것을 제어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병행 제어죠. 자, 병행 제어의 목적이라고 해서 쭉 읽어보시고요. 뭐 공유도를 최대화하고 활용도를 최대화하면서 일관성이 깨지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읽어만 보시고요. 자, 스케줄이라고 하는 용어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스케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렬 스케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직렬 스케줄. 아까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우리 병행 제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병행 제어, 병행 실행을 하더라도 A라고 하는 변수값을 가지고 이 트랜잭션이 서로 사용하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값은 마치 하나가 끝난 다음에 실행한 것처럼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도록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직렬성이라 그래요. 이걸 직렬 스케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트랜잭션의 연산을 모두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유형을 직렬 스케줄이라 그래요. 스케줄이라고 하는 용어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자, 따라서 직렬성이라고 하는 용어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직렬, 시리얼 스케줄은 말 그대로 하나의 트랜잭션 실행이 완전히 끝나고 다음 연산 실행되고 다음 트랜잭션 실행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트랜잭션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직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되어도 되는 이러한 어떠한 트랜잭션들을 직렬 스케줄의 트랜잭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비직렬 스케줄은 뭐냐면 직렬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트랜잭션 직렬 수행 순서와 상관없이 병행 수행을 합니다. 인터리빙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따라서 비직렬 스케줄이라 할지라도 결과값은 직렬성에 맞게 나오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트랜잭션이 병행된다 할지라도 마치 아까 직렬성으로 순차적으로 실행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고 막 중간에 막 로스트 업데이트가 발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그냥 스케줄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요.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스케줄이라는 용어, 직렬 스케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병행 제어를 한다는 거는 하나의 연산이 순차적으로 실행된 결과값으로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병행 실행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A 변수 값을 가지고 가서 서로 병행을 한다면 이 결과가 마치 순차적으로 다 끝나고 그 결과값을 가져오고 다 끝나고 그 다음 결과값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실행되어서 무결성이 깨지지 않도록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게 바로 직렬성 원칙이에요. 끝났습니다. 자, 병행 제어 기법의 종류 빠르게 살펴볼게요. 병행 제어 기법 종류는 두 가지, 로킹이 있고 타임 스탬프가 있어요. 로킹은 잠궈버리는 겁니다. 이걸 비관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로킹 기법은요, 왜 비관적이라고 하냐면 잘못하면 얘는 데드락에 걸릴 수 있어요. 데드락. 우리 필기에서 데드락 배웠죠?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낙관적 방법, 타임 스탬프는 낙관적 방법이라 해서 얘는 데드락을 좀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간단한 거예요. 원리만 하면. 보세요. 병행 제어를 해야 됩니다. 공중화장실을 생각하세요. 하여튼 더티한 유수 씨는 항상 더티한 예를 들잖아요. 공중화장실. 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 공중화장실이니까 혼자 쓰지 않고 여러 명이 써야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병행 실행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두게 되면 난장판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어떻게 했다? 여기다가 문을 잠글 수 있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로킹이에요. 자, 들어가서 사용하게 되면 문을 잠궈버리면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바로 로킹입니다. 말 그대로 잠궈버리는 거예요. 못 쓰게. 내가 들어와서 볼일 보고 있으면 문 잠궈버려서 못 쓰게. 만약에 잠그는 거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서 어떻게 볼일 볼 거야, 그죠? 문 막 여러 제끼고 끌어내고 싸우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들어가서 잠궈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왜 데드락이 발생하느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이 자식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서는 미쳐버리겠죠, 그죠?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데드락 걸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얘가 나와야 되는데 일정 시간 되고 안 나와버리면 얘는 무한정 기다리게 되죠? 데드락,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비관적 방법입니다. 자, 따라서 자물쇠를 만들어서 문을 잠궈버리도록 하는 게 바로 뭐다? 로킹이에요. 또 하나 타임 스탬프는 뭐냐면 은행에 가면 번호표 뽑죠. 줄 서서 안 기다려도 되죠. 번호표 뽑으면 여유 있게 내 번호 나올 때까지 앉아서 책 보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타임 스탬프, 시간 대기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스탬프는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CPU에서 클럭 주파수가 발생할 때 그 클럭 주파수 값으로 할당, 스탬프를 찍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몰라도 좋은데 뭐냐면 번호표 하나씩 주는 거예요. 번호표를 하나씩 줘서 순서대로 실행되도록 해서 병행 제어를 하는 게 타임 스탬프예요. 정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뭐가 나왔느냐?
로킹도 나왔고요. 타임스탬프도 나왔어요. 그럼 로킹은 뭐고 타임스탬프는 뭐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로킹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릴 수 있게 자물쇠 만드는 거고 타임스탬프는 앞에서 한 사람이 서가지고 하나씩 대기표 주는 거예요. 막 오면 사람들 보고 대기표 준 다음에 먼저 들어갈 사람들 들어가게 한 다음에 들어가면 다음 사람들 대기표 주고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로킹이라고 하면 쭉 읽어보세요. 상호 베타적으로. 로킹은 베타적으로 실행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필기에서 배운 내용을 치자면 상호 배제의 원칙으로 병행 제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킹의 단위는 뭐 큰 단위, 페이지 단위 로킹도 있고 테이블 단위 로킹도 있고 행 단위 로킹도 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자, 쭉 읽어보시고. 자, 로킹의 단위다라고 해서 로킹의 단위가 커지면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로킹의 단위가 커지면 보세요. 화장실을 공중 화장실인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화장실 여러 칸이 있습니다. 자, 화장실 여러 칸이 있는데 로킹을 크게 해서 여기서 잠궈버렸어요. 한 사람 들어갔는데 여기서 잠궜습니다. 자, 여자 화장실 한 명 들어갔는데 여기서 잠궈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유도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지금 들어가서 8명이 볼일 볼 수 있는데 한 명 들어갔다 해서 여기서 잠궈버리면 남자 화장실로 크게 잠궜어요. 여자 화장실로 크게 잠궜습니다. 자, 로킹의 단위가 커져버리면 록수는 작아지죠. 두 개만 잠그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뭐가 됩니까? 병행 제어는 단순하지만 병행성이 떨어지죠. 하나의 테이블, 하나의 릴레이션에 10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의 데이터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이 테이블 전체를 잠궈버리면 10만 개를 잠궈버리면 병행성 떨어지는 거죠. 오직 한 사람이 지금 이 10만 개의 데이터가 담겨있는 테이블을 혼자 쓴다면 병행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로킹의 단위가 커지면 록수는 작아집니다. 병행 제어는 단순해져요. 간단하고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병행성은 떨어지죠. 로킹의 단위가 작아지면 자, 이제 여기를 풀었어요. 여기를 풀었고 자, 여기서 잠그겠어요. 여기서. 그죠? 그럼 동시에 8명이 쓸 수 있죠? 그죠? 8명이 동시에 화장실 쓰잖아요. 병행성 증가하죠. 그러나 제어는 어렵죠. 복잡해지죠, 제어가. 이해되셨나요? 아까는 여기만 잠그면 됐는데 이제는 여기 잠근 것까지 다 관리해줘야 되니까 로킹의 단위가 작아지면 병행성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병행 제어는 복잡해진다. 필기에서는 나오는 거지.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오케이. 2단계 로킹. 2단계 로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그는 거. 그 다음은 열고 나오는 거. 락과 언락. 다시 말하면 잠금, 락. 그 다음에 잠금 해제, 언락. 2단계로 나눈다는 소리예요. 자, 들어가서 잠그죠? 볼일 볼 때 화장실 들어가면 잠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장 단계예요. 그 다음에 볼일 다 보고 이제 나오려고 이제 옷 추스리고 이제 문 열려고 합니다. 언락. 이게 바로 뭐다? 축소 단계예요.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성장 단계라고 해서 growing. 요 놈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 놈이. 자, 그래서 투 페이지 록이라고 해서 자, 성장 단계는 로킹, 잠그는 단계예요. 트랜잭션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못 쓰도록 잠궈버리는 단계가 성장 단계입니다. 축소 단계는 그 트랜잭션이 이제 그 데이터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언락으로 풀어주는 단계가 바로 축소 단계예요. 슈링크. 자, 그래서 그로잉이 출제가 됐고요. 슈링킹도 출제될 수 있겠죠, 그죠? 자, 락을 하는 단계가 성장 단계고 언락, 풀어주는 단계가 축소 단계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사용하기 전에 잠금, 그 다음에 얘는 객체를 이제 다 사용했으면 풀어주는 단계입니다. 해제하는 단계예요.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트랜잭션 1번이 락 x. 자, x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락을 걸었어요. x라는 변수 값은 다른 트랜잭션이 못 쓰도록 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x에다 100을 플러스한 다음에 write x를 했어요. 그 다음에 락 y 값을 락했어요. 그럼 여기서 x 값을 락을 걸었기 때문에 잠궈버렸기 때문에 이쪽 트랜잭션에서 x 값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이동안은 못 씁니다.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un락을 했죠. 됐나요? 이제 풀어줬습니다. 자, X 화장실은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락 잠궈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잠궈버리는 단계가 성장 단계예요. 그로잉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연산이 끝나고 un락을 수행하죠. 이렇게 un락을 수행하는 이 단계를 우리는 축소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문제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되면 직렬성이 보장되잖아요. 잠궈버리니까 못 쓰죠. 풀어주니까 이쪽에서 쓰죠. 또 이놈이 쓰면서 잠궈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풀어줘야지만 또 여기서 갖다 쓰죠. 자, 이런 식으로 잠금 풀음, 잠금과 언락, 락과 언락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그는 단계를 성장 단계라고 하고 풀어주는 단계를 축소 단계라고 합니다. 슈링크라 그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전용록과 공용록 이것도 출제가 이미 됐습니다. 영어로 exclusive 록이라고 출제가 됐어요. 예전에 이거 있을 때 아무 교재에도 없을 때 제가 요 내용 넣어놨었는데 기분 좋게 적중됐던 내용이에요. 전용록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나 혼자 쓰는 거예요. 나 혼자 전용입니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read도 허용하고 write도 허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전용록, exclusive 록이에요. 공용록은 뭐냐면 공용록은 읽기는 허용하는데 쓰기는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공용록이라고 합니다. 읽어오는 거 무슨 소리냐면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서로 막 읽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아까 우리 봤듯이 얘들을 서로 읽어가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읽어갈 수는 있는데 저장은 못하게. 이해되셨나요? 데이터를 읽어가서 활용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는 소리예요. 이 데이터 무결성에. 그러니까 읽어가는 건 마음대로 읽어가라 이겁니다. 대신에 어떤 결과를 여기다가 쓰기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공용록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아, 됐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타임 스탬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 주는 겁니다. 예, 대기표 줘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게 대기표를 주는 거예요. 트랜잭션에 대한 타임 스탬프. 트랜잭션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운터를 이용해서 들어온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들어온 시점에 클럭 주파수 값을 가지고 부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자, 트랜잭션의 시작 시간을 나타낸다. 이게 막 시간이 길어지니까 유수가 막 마음은 급하고. 타임 스탬핑이라고 해서 쭉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아니고 타임 스탬프는 나왔어요. 이건 출제가 됐습니다. 정의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병행 제어를 하기 위해서 대기표 나눠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타임 스탬프 기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회복과 그 다음에 병행 제어를 공부했어요. 출제됐던 용어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정리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마지막에 유수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만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거의 모든 내용 끝났고요. 출제된 문제 중에 이제 몇 문제 이제 우리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13강에서 마지막 데이터베이스 주요 용어 정리하면서 자, 우리 공부하지 않은 내용인데 출제된 용어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용어만 더 정리하면 지긋지긋한 데이터베이스가 끝납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강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